안녕하세요, 알레한드로입니다. 저희가 여기 로타에 이사를 오고 난 다음부터 정말 많은 다이버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한 달에도 수십 명씩 한국에서 찾아오면서 한국에서의 어떤 사건이나 사고에 대한 이야기도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다이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그 원인, 그리고 가장 위험한 수중 레저 활동은 무엇인가? 스쿠버 다이빙 하시는 분들은 프리다이빙보다 스쿠버 다이빙이 훨씬 안전하다고 말씀하시고, 또 반대로 프리다이빙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스쿠버 다이빙보다 프리다이빙이 더 안전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어떤 액티비티가 가장 위험하고 어떤 원인이 있으며 어떤 해결책이 있을 것인지, 어떻게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인지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데이터를 통해서 먼저 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제 경험과 제가 가진 인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DAN이라고 하는 Divers Alert Network가 있어요. 다이버의 안전을 위한 국제 비영리 기구인데요. 이쪽에서 나온 리포트와 함께 한국해양경찰청에서 발행한 연안사고 이력들, 그리고 하와이에서 발간한 스노클링 세이프티, 요 자료들을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확인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선 데이터로 모객된 모수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수중 액티비티 중에 발생한 사고에 있어서는 그 진상 규명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다이빙 하시다가 사고가 난다거나 목숨을 잃게 되면 뭔가 과학수사대가 와가지고 다 조사를 하고 엄밀하게 누구 잘못인지 확인해서 잘못을 한쪽에서 뭔가를 물어주고 막 이런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지켜온 바로 여러분들이 필리핀에 여행을 가셨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여러분이 어딘가 여행을 가셔서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은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넘어갑니다. 해외 수사기관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옆에 띄워드린 댄 차트를 보시면 원인을 보시는 데 있어서 unknown이라고 표기된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 부분을 꼭 기억에 담아 두시고,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참고용으로 전체적인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도 참고로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숨을 참고 하는 액티비티를 보면은 스노클링의 사고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보면 스노클링의 사고 사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스피어피싱이고, 프리다이빙이 가장 적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다 공식 국제대회 중에 발생한 사고 통계는 지금까지 통틀어서 단 4건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여기 조금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는데요. 프리다이빙 같은 경우에는 페이탈, 즉 죽음에 이르는 사고보다 논-페이탈, 부상에 대한 수치가 다른 액티비티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어요. 뭐 명확한 원인이 나와 있진 않은데 제가 한번 좀 짐작을 해보자면, 이제 스노클링 중에 다칠 수 있는 부상은 바위나 산호에 긁힌다든지 하는 이런 사소한 부상들, 굳이 대내 리포트를 해서 보험금을 수령한다거나 병원에 실려갈 정도의 큰 부상을 입긴 어려운데 반해, 프리다이빙 중 얻을 수 있는 부상은 폐압착이라든지 고막의 파열, 기도와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부상처럼 조금 후유증이 오래 남거나 병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리포트가 많이 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만난 한국에서 온 많은 프리다이버 분들이 강습 과정 중에, 그리고 혹은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에 출전했다가 고막이나 폐에 부상을 입고 이후 다이빙을 즐기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스쿠버 다이빙의 통계와 좀 비교했을 때 흥미로운 포인트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스쿠버 다이빙 같은 경우에는 50대와 60대의 사고 비율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다이빙 같은 경우에는 20대의 사고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사고 발생 확률이 훨씬 높은데, 이건 다이빙을 즐기는 성비에 있어서 남자가 높아서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 가입하실 때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의 운전자, 그리고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훨씬 더 높은 보험 비용을 내야 되는 것처럼 다이빙에 있어서도 이런 성별과 연령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어쩌면 무모함, 객기, 이런 부분이 사고에 큰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쿠버 다이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고 발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수업 중에 발생하는 부상과 사고가 굉장히 비율이 높고 이후 오픈워터와 어드밴스가 되면 확 낮아졌다가 다시 강사 이상의 단계 그리고 테크니컬 다이빙을 즐겼을 때 사고 발생 비율이 다시 높아진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한국 해양경찰청에서 나온 정보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기 보면 지금 수천 건의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자료는 그냥 수영하다가 혹은 낚시를 즐기다가 실족사한 경우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고 유형 구분에서 수중 레저 익수 부분만 제가 추려서 확인을 했더니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140건 정도의 사고 사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발생 지역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사고의 1차 원인을 구분해 놓은 것을 보았을 때 대부분이 부주의와 안전 미준수 그리고 수영 미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통계를 좀 지켜보면은 이 데이터만 봤을 때 프리다이빙과 스피어피싱 그리고 스노클링을 비교한 데이터만 보게 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스노클링 사고 사망 사례가 제일 많네. 어떤 프리다이빙 강사님은 스노클링 중 사고 사례가 프리다이빙 사고 사례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스노클링이 프리다이빙보다 위험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그 논리에 따르자면은 우리 사람들이 대부분 숨을 거두는 곳이 병원이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시설물은 병원이 되는 거고요. 침대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물건이 되는 겁니다. 절대 이런 데이터의 모순에 빠져드시면 안 돼요. 스노클링 중 사망사고가 프리다이빙 중 사망사고보다 훨씬 많은 것은 스노클링을 즐기는 사람들이 프리다이빙을 즐기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데이터는 일단 참고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제 경험을 통해서 스노클링, 스피어피싱, 프리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어떤 것이 가장 위험한지 그리고 어떤 사고가 있을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같은 실력과 경험을 가진 다이버라는 가정하에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가 많을수록 위험하고 대처하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맨몸으로 들어가는 프리다이빙보다는 여러 가지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는 스쿠버 다이빙이 여러 위험 요소에 있어서 대처하기도 힘들고 위험이 발생할 확률이 높긴 하겠죠. 제 경험적으로 느꼈을 때 가장 위험한 액티비티는 스피어피싱입니다. 일단 스피어피싱을 하게 되면 오기가 생기고 집착이 생겨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푸시하기 쉬워지고 자기가 수면으로 올라갈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잊기 쉬워집니다. 물고기 자체도 등지느러미가 굉장히 뾰족뾰족하고 크고 작은 부상들을 입기가 굉장히 쉬워요. 스피어건이 망가진다든지 손가락이 찝힌다든지 고무줄이 끊어진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쉽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더 조용히 잠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웨이트를 차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스피어피싱이 수중에서 하는 액티비티 중에서는 정말 가장 위험한 액티비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 무조건 버디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거, 절대 웨이트를 과하게 착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 항상 다이빙 컴퓨터를 소지하고 들어가서 자기 실력 이상으로 자기 자신을 푸시해선 안 된다는 거, 물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 집착을 버려야 한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위험한 액티비티라고 할 수 있는 게 제 생각에는 스쿠버 다이빙인 것 같습니다. 이 스쿠버 다이빙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제대로 안 배우고 잘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전 세계 다양한 다이버들을 많이 봤는데 유독 한국이 조금 심합니다. 다른 유럽에서 온 다이버들이나 러시아 다이버들이나 미국 다이버를 보면은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지만 자신의 장비는 체결하고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었어요. 다만 이게 이제 다이빙을 배울 때 오픈워터든 어드밴스든 다 그냥 시간만 보내고 다이빙을 끝내고 아이언맨처럼 딱 서 있으면은 다이빙샵 스태프들이 다 조립해주고 본인은 쉬었다가 물에 뛰어 들어가기만 하면 되고 다이빙 하기 전에 일행들 친한 친구들끼리 모였다고 술
많이 먹고 좀 이런 잘못된 문화까지 조금 결합이 돼서 그런 것 같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이빙샵의 가이드, 다이브 마스터나 강사나 가이드들은 말 그대로 수중 가이드예요. 수중에서의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자격증을 가진 다이버라고 한다면은 다이빙 자체에 대한 책임과 다이빙 장비를 결합하고 확인할 모든 책임과 의무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다이빙 센터에서 장비를 빌려서 사용을 하던, 본인 장비를 가지고 갔던, 다이빙 샵의 스태프가 장비를 체결해줘서 세팅을 해주던, 본인이 세팅을 하던, 최종 책임은 항상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제대로 체결이 되었는지 여러분이 일일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공기 게이지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공기가 충분히 들어있는지, 공기가 오염되어 있진 않은지, 자기 레귤레이터에서 공기가 제대로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 반드시 다이빙 하시기 전에 꼭 확인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스쿠버 다이빙 같은 경우에는 특정 수심에 들어갔을 때 나이트로젠 나르코시스, 질소 마취 현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게 사람마다 경험할 수 있는 수심이 다르고 사람마다 경험할 수 있는 빈도가 다릅니다. 보통 30m 이상의 깊이에서부터 경험할 수 있고 그 깊이가 깊어질수록 심해진다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20m만 가도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나이트로젠 나르코시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경험을 한번 해봤다고 한다면 다시 경험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처럼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경험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건 본인이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변수거든요. 그래서 항상 버디와 함께 하고 본인이 나르코시스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한다면은 더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다이빙을 할 때 체내에 축적되는 질소, 그 다음에 그 축적된 질소가 해소되는 데 걸리는 시간, 이것도 사람마다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들의 나이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 여러분들의 체형에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프리다이빙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절하냐 안 하냐 둘 중에 하나의 문제로 끝난다고 하면은 스쿠버 다이빙에서 생길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게 얼마나 해소되었는지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고 음주나 흡연 여부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다이빙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절대로 다이빙하기 전날 늦게까지 새벽까지 술 드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다이빙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데 새벽 2시, 3시, 4시까지 술 마시고 다음날 아침 7시에 배 타러 나가가지고 이거 해장 다이빙 하기 좋겠구만 이라고 하는 강사나 지인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 그 사람들이랑은 다이빙 같이 하지 않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만 45세, 솔직히 한 40살이 넘어간 시점부터는 평소에 자기 메디컬 체크업도 확실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이빙 하시기 전에 간간히 병원 들르셔서 건강검진도 꼭 받으시고요. 피곤함 같은 것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쳐요. 좀 한국에서 여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뽕을 뽑으려는 그런 마인드로 20시간 동안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내리자마자 오후에 쓰리다이빙 시작하고 밤에 술 마시고 놀다가 다음날 아침에 또 쓰리다이빙하고 오후에 스노클링하고 수영하고 굉장히 안 좋습니다. 체내의 질소가 축적되는 것과 그 체내에 축적된 질소가 해소되는 데 있어서 그런 피곤함과 근육에 쌓인 젖산 같은 것들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다이빙 일정은 여유롭게 잡아두고 스쿠버 다이빙 끝나고 우리가 플라이 타임 지켜가지고 비행기를 타는 것처럼 장기간 비행기를 타고 다이빙을 하러 가셨다면 충분히 체력을 확보하시고 그 다음날부터 다이빙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스쿠버 다이빙 할 때 항상 스노클과 SMB는 저는 필수로 지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스쿠버 다이빙 할 때도 롱핀을 신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거는 이제 다이빙 하는 장소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한데요. 한국 해경의 자료에 따르면 수영미숙이라든지 혹은 조석 미인지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수면에 올라와서 킥을 내서 움직일 때 있어서 BCD와 스쿠버 탱크까지 다 메고 쇼핀으로 킥을 하려면 이동이 쉽지는 않습니다. 강한 조류를 거스르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확실히 숏핀보다는 롱핀이 도움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장비도 언제든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요것도 사실 살짝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중요하긴 한데요. 내가 망망대 한복판에 혼자 떠내려와서 구조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은 탱크와 BCD를 착용하고 있는 편이 훨씬 생존에 유리하지만, 내가 비치 다이빙을 해서 다시 육지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한류 때문에, 조류 때문에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BCD랑 탱크도 그냥 버려버리고 수영을 해서 돌아오는 편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SMB와 스노클링은 필수,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는 쇼핀보다 롱핀이 훨씬 유리할 수 있고 다이빙 장비들을 버리는 것이 생존에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영을 못해도 스쿠버 다이빙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건 이제 수영을 못해도 다이빙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뜻이지, 다이빙을 오래 하시면서도 수영을 못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꼭 다이빙 하시는 분들, 프리다이빙이든 스쿠버 다이빙이든 다이빙 하시는 분들은 꼭 수영도 함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굳이 자유형, 배형, 평형, 저병 완벽하게 할 필요 없어요. 평형만 완벽하게 하실 수 있으면 되는데요. 완벽하게라는 것이 자세가 예쁘다거나 속도가 빠를 필요는 없고요. 그냥 2시간이고 3시간이고 24시간이고 평형을 하면서 물에 떠 있고 숨을 쉬고 어디론가 이동할 수 있을 능력이면 충분하니까 수영은 꼭 배우시길 권해드립니다. 프리다이빙 할 때 있어서의 이제 사소한 부상이라고 한다면은, 보통 바닥 안 보고 내려가다가 바닥에 있는 바위나 산호에 부딪히거나, 올라오다가 배에 부딪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딪힌다거나, 혹은 귀, 고막, 그 다음에 기도, 폐에 입을 수 있는 부상들이 있고, 혹은 부비동에 입을 수 있는 부상들이 있는데, 프리다이빙 중 기절했을 때 여러분들이 목숨을 잃느냐 잃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버디의 유무입니다. 항상 버디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몇 개의 목숨을 더 얻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절대로 웨이트 많이 차지 마세요. 이 웨이트 발로 다이빙 하는 거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숨 내쉬고 다이빙 하지 마세요. 항상 프리다이빙 할 때는 숨을 폐에 가득 채우고, 숨을 다 내쉰다고 하더라도 수면에서 가라앉지 않을 정도의 웨이트만 착용을 하시고 다이빙 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술, 담배는 하더라도 프리다이빙 대회는 나가지 마라. 프리다이빙 대회는 반드시 마스터 과정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이빙에 대한 모든 지식을 체득한 다음에 대회 출전 여부를 결정하셔야지, 패디 2레벨, 패디 3레벨, 아이다 2레벨 이 상태일 때는 절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대회에 나가지 않으시길 저는 강력하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스노클링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모수도 많고, 국적과 연령과 경험과 지식이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가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딱 잘라서 원인과 대처법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보통 이제 익사사고 같은 경우에는 수영 미숙, 그리고 이제 수영장과 다르게 바다의 깊이가 일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좀 당황하면서 발생하는 사고들, 혹은 생각보다 강한 파도에 한두 바퀴 구르면서 패닉에 빠져가지고 발생하는 사고들, 얕은 깊이에서도 사고가 종종 나긴 합니다. 실제로 몰디브에서도 수영 잘하는 어떤 아주머니였는데 파도에 구르기 시작하면서 패닉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물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좀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지식 부족으로 이한류, 자기 수영 실력만 믿고 멀리 나갔다가 생각보다 육지로 돌아오기 힘들어서 발생하는 사고들, 이런 사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영 같은 경우에는 좀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노클링도 마찬가지로 절대로 혼자 하지 마시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적절한 장비 착용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마스크도 그렇고 스노클도 그렇고 핀도, 혹은 수영 실력이 부족하다면 구명조끼도 반드시 착용을 하시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하시거나 자기가 스노클링 나갔다는 것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위험에 빠졌을 때 적절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 꼭 한번 강조드립니다. 하와이 쪽 정보를 보면은 ROPE라고 있어요. Rapid Onset Pulmonary Edema라고 하는, 한글로 하자면은 아마 급성 폐부종 같은 느낌인데,
일종의 호흡곤란에 빠져서 기절을 하게 되거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관광객들이, 하와이에 방문한 관광객들이 하와이에서 항상 스노클링을 하는 사람보다 약 10배 정도 더 사고 사례가 많대요.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정확한 원인은 규정되지 않고 좀 가설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가느다란 스노클을 물고 숨을 쉬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숨을 쉬다 보면은 우리 폐 압력이 낮아지고 그래서 호흡 곤란이 온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어떤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와이에 오는 사람들은 비행기를 꽤 장시간 탑승을 하기 때문에 요 스노클 하기 전에 항공 경험이 신체에 영향을 미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가설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 가설이 맞다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비행기 탑승하고 그날은 좀 푹 쉬어주고 충분하게 체력을 확보한 이후에 다이빙이든 스노클이든 물놀이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쩌면 퍼지밸브가 없는 일반적인 저희가 추천드리는 형태의 스노클이 퍼지밸브가 있는 스노클보다 더 요 로프라는 증상을 막기 위해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운동을 해서 운동신경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또 생각을 해요. 이런 말씀 드리긴 좀 못하긴 하지만 애들 너무 학원 많이 보내지 마시고 어렸을 때부터 농구, 축구 마음껏 좀 뛰어놀게 풀어주시는 게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다이빙을 하는데 훨씬 유리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조금 슬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20대, 30대까지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다가 직장에 들어가서도 책상에 앉아서 30대, 40대, 50대가 될 때까지 야근, 회식, 야근, 회식, 야근, 회식 반복하면서 여행을 가게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 스노클링을 했을 때 심장 관련 문제로 사망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심장 관련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에서도 간혹 뉴스에 나오죠. 겨울철에 화장실에 갔다가 변사체로 발견이 된다던가 목욕탕에서 변을 당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제 급격한 온도 차이에 있어서 심장이 그 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발생하는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소 자기의 생활 습관, 자기의 업무 습관,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여행을 가셨을 때도 충분한 휴식, 비행기 타고 난 이후에도 충분한 휴식, 다이빙 중간중간, 스노클링 중간중간에도 충분한 휴식을 꼭 취해 주시기를 저는 강력하게 좀 당부드립니다. 가끔씩 여기 로타 오시는 구독자분들 보면은 누가 등 뒤에서 이렇게 칼 들이밀고 너 죽을래 다이빙 할래 라고 협박당하는 것처럼 다이빙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본인 다이빙은 본인이 직접 스케줄링 하시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거나 이상이 있을 것 같다 싶으시면 충분한 휴식을 취해 주시길 강력하게 권유드립니다. 결론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스쿠버 다이빙, 스피어피싱, 프리다이빙, 스노클링, 결국 가장 위험한 건 냉정함을 잃고 정신 못 차리고 다른데 정신이 팔렸을 때 위험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스피어피싱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에 대한 오기나 집착, 프리다이빙 같은 경우에는 대회라는 것에 있어서의 압박감, 주변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들, 그리고 스쿠버 다이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고기를 쳐다본다든지 딴 데 보고 있다가 버디와 헤어지거나 그룹과 헤어지는 상황, 장비 컨트롤 미숙으로 순간적으로 BCD에 바람을 많이 넣어서 수면까지 떠올라 버린다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이제 외부 변수가 많을수록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그래서 사실 뭐 스쿠버 다이빙이 더 위험하네, 스피어피싱이 위험하네, 프리다이빙이 더 위험하네, 이런 거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더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중요한 건 항상 냉철한 판단력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 냉철한 판단력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절대 잃어버릴 리도 없고 남에게 빼앗길 수도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프리다이빙을 하시는 데 있어서 실력이 좀 부족하다고 여러분들이 못한다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프리다이빙을 잘 못한다는 건 여러분들의 목숨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프리다이빙을 못한다는 건 아예 잠수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다만 스쿠버 다이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못하면
이건 여러분의 안전과 사고에 직결이 될 수 있는 문제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쿠버 다이빙이 너무너무 좋다. 나는 앞으로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꼭 연습도 많이 하시고 준비도 많이 하시고 장비의 분해, 조립, 검수, 관리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연습 많이 하시고 준비 많이 하시고 공부 많이 하시길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이빙 잘한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프리다이빙 깊게 하는 사람이 다이빙 잘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스쿠버 다이빙 하는 사람들도 나 뭐 한 50m, 60m까지 갔다 왔어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실제로 다이빙을 잘한다는 것은 얼마나 깊이 잠수할 수 있는가가 아니고 안전하고 즐겁게 오래오래 다이빙을 즐기는 사람이 가장 다이빙을 잘하는 사람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